are just an advanced breed of monkeys on a minor planet of a very average star. 현재까지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 지구. 오직 지구의 생명체만이 특별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외계 행성을 탐색하는 것일까요? 외계 행성의 탐색은 우주 자연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인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이 발견되며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존재를 확인하더라도 직경이 대략 1000만 광년 정도에서 모여있는 우리와 가까운 54개의 국부 은하군을 제외한 다른 은하군에 속한 그들과는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팽창 때문에 가령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비행선이 개발되었다고 가정해도 그 기간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 안에는 어떨까요? 이 또한 항성 간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현재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연구와 탐사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1992년 천문학자 미셸 마요르와 디디엘 켈로즈가 최초로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을 찾으며 본격적인 탐사는 2009년 3월 7일에 발사된 케플러 망원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10월까지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겠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세계 최초의 우주 망원경. 현재는 연료가 모두 소진되어 그 임무를 마친 케플러 망원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내옵니다. 바로 케플러의 유산이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53만여 개의 항성을 찾았고 2600여 개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행성이 항성 앞으로 지나가며 생기는 규칙적인 빛의 작은 밝기 변화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의 수, 행성의 크기, 모양까지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기에 연구학자들로만 이 자료를 모두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현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며 케플러의 유산을 함께 보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민과학자팀에 의해 특이한 항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즉시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천문학자 앤드류 벤더버그에게 이 항성을 문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연히 지구에서 약 350광년 떨어진 천칭자리에서 발견된 이름 HD 139139라 불리는 이 항성은 다른 항성들과는 달리 불규칙한 빛의 밝기 변화 패턴을 기록하며 학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87일 동안 28번의 밝기 변화 패턴이 모두 다르며 항성 앞으로 지나가는 물체의 크기, 모양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별이 아니라 외계 문명이 아닐까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의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수준을 크게 3단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는 1형 문명, 항성급으로 쉽게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는 2형 문명, 은하 중심부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포함한 은하의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는 3형 문명입니다. 현재 인류는 이 척도의 0.73 정도로 앞으로 200년 후면 1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HD 139139는 2형 문명에 해당하는 다이슨구와 같은 거대 구조물이 아닌가 하는 주장입니다. 다이슨구는 거대한 구조물이 항성을 통째로 감싸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상 상상의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HD 139139의 불규칙한 주기는 다이슨구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가 최초로 발견한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주장입니다. 현재로 HD 139139는 우리가 발견한 가장 신비로운 별이다 라는 결론만 난 상태로 케플러의 임무 종료로 현재는 자세한 관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의 판단으로 자연적 규칙을 찾을 수 없는 이 HD 139139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외계 문명의 흔적인 걸까요? 아니면 넓은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규칙을 가진 그저 조금 특별한 천체일까요?
우리 은하에만 최소 4천억 개 이상의 항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중 태양과 비슷한 계열의 항성은 약 200억 개가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할 환경을 가진 행성이 0.1%만 되어도 그 수는 수백만, 더 나아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계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그 수는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인가? 2018년 4월 18일 오후 6시 51분 나사의 새로운 우주망원경 테스가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케플러의 임무를 이어받아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한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온 우주를 관측하고 태양계 밖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행성이 발견되며 오히려 학자들이 연구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외계 행성 발견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언젠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 또한 확인하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기가 과연 오게 될까요? 인류가 우주로 눈을 돌린 이래로 외계 문명 혹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6년 니콜라 테슬라가 외우주의 전파를 수신해 분석하면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60년이 되어 전파망원경으로 외계 문명의 메시지를 찾는 세티의 전신인 오즈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외계에서 보냈을지 모를 전파를 탐색하고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노력에도 지난 6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넓은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는 지구뿐 작은 원시 생명체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티의 창립자이자 미국의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우주에 인간과 교신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해보기 위해 하나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라 불리는 계산식은 각 항목의 확률을 곱해 우리 은하에서 교신이 가능한 문명의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n은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인간과 교신할 수 있는 문명의 수를 나타냅니다. 알스타는 우리 은하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이 태어날 비율, FP는 그 항성이 행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 NE는 항성 속에 속한 행성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의 수, FL은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FI는 발생한 생명이 지적인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FC는 그러한 지적 생명체가 외계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확률, L은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 정확히는 교신 기술을 유지하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케플러의 유산으로 얻어진 관측 데이터로 NE에 해당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법한 골디락스 존에 탄생한 행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E 값의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추측으로 학자들마다 구하는 확률 값이 다릅니다. 그 첫 단계인 FL은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태동할 확률인데 이 부분부터는 실제 관측을 통한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와 가까운 곳 골디락스 존에 존재하는 화성, 처음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탐사선을 보냈지만 지금까지의 화성 탐사에는 황량한 사막만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각인 2024년 7월 12일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화성 내부를 살펴보며 인간이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은 나사의 인사이트-호는 지난 2018년 화성에 도착해 4년간의 탐사를 끝마쳤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사이트-호를 통해 얻은 화성의 지진파를 연구한 결과 30억 년 전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물은 화성 표면 아래 약 11km 지점인 중간 지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양은
화성 전체를 1.6km 깊이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고 연구팀은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증기, 얼음의 형태로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액체 상태인 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 생명의 핵심 요소이기에 화성의 중간 지각에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화성의 원시적인 형태로나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원시 형태의 작은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이는 드레이크 방정식 필터의 다음 단계인 지적 생명체로 진화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장은 화성 지각 깊숙이 있기에 바로 생명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에 한 발 다가선 것은 확실해 보이며 곧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우주에 지구의 생명체만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작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어디 있는가? 1950년의 어느 여름, 로스앨러모스에서 점심을 먹던 당대 최고의 과학자 4명은 외계 문명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드 텔러, 허버트 요크, 에밀 코논핀스키, 그리고 엔리코 페르미였습니다. 이들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의 크기와 138억 년의 나이를 생각하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5천억 개 이상의 항성이 있고 여기에 포함된 행성은 대략 1조 개에서 4조 개 내외로 적어도 수십억 개의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외계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로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엔리코 페르미는 그렇다면 우주에 외계 우주선으로 가득 차야 할 텐데 그들은 모두 어디 있는가? 이 물음은 페르미 역설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페르미 역설을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설들이 등장합니다.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접촉은 어느 한쪽의 멸망으로 이어지기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어둠의 숲 가설, 우주의 우리 인류가 첫 번째 문명이거나 다른 행성을 방문할 정도까지 발전한 문명은 없을 것이라는 가설, 혹은 이미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 이미 먼 과거에 외계 문명이 방문했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은 지구는 원시 행성일 뿐이라는 가설, 외계 문명이 보았을 때의 지구는 일종의 생태공원과 같이 지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동물원 가설 등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든 그곳에 외계 문명이 있든 우리는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는 빈도와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페르미 역설을 해결하기란 힘든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A라는 행성에서 어떻게든 생명체가 자연 발생했다면 그 다음 문제인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지능을 가진 고등 생명체까지 진화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생물학에서의 논쟁거리 중 하나인 생태적 지위라는 개념을 예로 1억 8천만 년 전 초대륙 곤두와나와 로라시아가 떨어져 나갔을 때 두 대륙에서는 다른 방향의 진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곤드와나에서 분리된 호주는 태반이 없는 포유류인 유대류가 번성했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태반이 있는 포유류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 호주의 원시동물 틸라콜레오는 초식성 유대류였으나 5만 년 전에 와서는 북아메리카의 육식성 포유류 후손 검치오를 닮은 육식성 유대류가 됩니다.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한 예가 많습니다. 만약 생태계에 포식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자리가 비어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며 생긴 결과라면 인류는 비어있던 지능의 자리를 잡아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 고등 생명체로 진화한 것 또한 필연적인 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윈의 진화론에선 진화의 방향이란 결정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정점을 향해 필연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는 하나 만약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고 그 생명체가 지능을 가진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가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과학이 반드시 지능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지능을 가진 생명체의 다음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성체로 이루어진 사회와 기술 문명은 본래 불안정하고 결국 지능을 가진 생명체의 존속 기간을 단축하는 큰 요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의 연구팀이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파생된 거대 필터 이론의 아이디어를 얻어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연구팀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우주에서 첨단 기술을 가진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대한 필터를 지나쳐야 하고 이때 등장한 인공지능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논문을 과학저널인 악타 아스트로노티카에 발표합니다. 거대 필터 이론이란 여과기를 사용해 액체 속에 들어있는 침전물이나 입자를 걸러내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한 단계를 뛰어넘는 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필터를 통과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언젠가는 피하기 어려운 거대한 필터에 막혀 멸종한다는 가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생명체의 지능은 이러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터를 통과하며 한 단계씩 진화하는 과정에서 힘겹게 얻어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지능을 얻은 생명체는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철기를 다루고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으로 발전하며 전기를 생산하고 반도체와 여러 산업으로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문명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팀은 인류가 최첨단 기술 수준에 이르면 이후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지능의 등장이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행성으로 무인 탐사선을 보내며 생기는 통신 지연의 문제, 행성의 테라포밍 혹은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체의 지능을 넘어서는 제어 능력이 필요하단 것입니다. 어떤 문명이든 성간 여행이라는 기술적 난제에 도전하기 전 인공지능이나 그에 준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것이 결국 거대한 필터로 작용해 문명의 존속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행성의 자원은 유한하고 우주 문명에 도달할 때가 된다면 어떤 세계든 문명이든 반드시 뒤따라오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특이점을 돌파해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것이 확장되어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외교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이고 창조주인 고등생명체의 지능을 아득히 넘어 결국 창조주를 멸종시키거나 통제하는 인류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인공지능은 우주의 다른 행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체를 그 행성 안에 묶어두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 그래서 그들은 어디 있는가? 혹시 그들도 이러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필터에 막혀 이미 멸망했거나 도전받는 중은 아닐까요? 이 내용은 가설일 뿐 반드시 일어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인공지능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파고들며 인간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현재 인류가 가고 있는 올바른 방향일까요? 아직 지구에 찾아오지 않은 인류가 겪게 될 최후의 거대 필터는 바로 인간의 지능에서 탄생한 인공지능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100년 내 인류가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에 종속되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간 우주, 그 공간에서 작게 빛나는 우리의 은하수 은하. 이곳 나선의 팔 한 부분에 위치한 작은 태양계 속 지구라는 행성. 이 우주에 오직 우리 인류만이 지구에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 밖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한 시도와 실험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흔적조차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계인의 UFO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영상, 과거 외계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건축물들의 음모론, 그리고 오파츠들이 떠돌며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쫓아 증명하려 해왔지만 하지만 언제나
그 끝은 불확실한 흔적 또는 대부분이 조작된 흔적들로 항상 그 존재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계 문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또는 아직 우리의 과학기술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 혹은 오래전 외계의 문명이 지구를 찾아왔지만 그 의미를 찾지 못해 우리는 그저 잊힌 존재일 뿐이라는 이야기 등 어느 쪽도 외계 생명체, 외계 문명의 존재는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남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지구 밖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그 증거는 언제쯤에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외계 문명의 신호를 이미 우리는 찾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77년 8월 20일, 같은 해 9월 5일 각각 보이저 2호와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관측한 뒤 그 임무를 다해 이제는 태양계를 이탈해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약 237억 4천만 킬로미터, 보이저 2호는 약 197억 9천만 킬로 떨어진 상태로 보이저 1호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방향으로, 보이저 2호는 안드로메다 자리 방향으로 각각 길고 외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아이디어로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외계 생명체들에게 인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 골든 레코드를 실어 함께 보냈습니다. 이 골든 레코드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와 지구의 위치, 그리고 수메르어, 고대 그리스어, 한국어 등을 포함한 55개 국어로 녹음된 인사말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호가 발사되기 전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작게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라디오와 같은 전파기기를 통해 혹은 연구 목적으로 전파 신호를 계속해서 지구 밖 외계로 방출하며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놀랍게도 외계 문명의 신호로 의심되는 그 흔적을 포착한 경우가 있습니다. 1977년 8월 15일 보이저 2호가 발사되기 5일 전 세티 프로젝트의 제리 이만 교수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빅이어 전파 망원경에 수신된 전파 신호의 기록을 프린트해 분석하던 중 놀라운 신호를 발견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종이에 와우라고 적으며 이후 와우 시그널로 불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신호의 놀란 이유는 우주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우주 배경 복사 신호에 비해 30배나 강력하고 의도된 듯한 단일 신호로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 1420.4556M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소 원소에 의해 생성되는 주파수인 1420.4057MHz와 거의 일치한 주파수로,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고 강한 신호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 혹시나 외계 문명에서 신호를 보낼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호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지만 공수자리 방향에서 72초간 수신되었고 이후엔 반복되어 오진 않았습니다. 일회성 주파수로 외계 문명에서 발생한 신호가 아닌 혜성이 지나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신호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도 보이저 탐사선과 M13 구상성단을 향해 일회성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있고 2024년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해 새로운 메시지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 또한 일회성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에 이 신호를 두고 명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와우 시그널이 온 공수자리 방향의 모든 항성을 조사하던 중 45년 만에 이 신호가 보내졌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항성 하나를 특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태양은 G형 주계열성으로 태양과 흡사한 K형 주계열성을 포함한 비슷한 계열의 항성을 찾던 중 발견한 이 항성은 지구에서 약 1800광년 떨어져 있어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자세히 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 주변으로 지구와 비슷한 생태계를 이룬 행성이 존재한다면 이곳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우 시그널은 외계 문명에서 보낸 흔적인 걸까요? 외계 지적 생명체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신호들은 현재도 계속해서 발견되며 분석 중입니다. 영화 콘택트의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일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인류 이외의 외계 지적 생명체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언젠가 만약 외계 문명의 신호와 흔적들을 정확하게 포착한다면 그에 답해주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엄중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외계의 그들이 만약 호전적인 존재라면 현재 인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소리 없는 전쟁 속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지구 저궤도로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와 과학 기술은 당연히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 생각한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어로 여행의 동반자란 뜻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우주 경쟁은 본격화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명령으로 1958년 7월 29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해 우주 경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탑승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계획인 보스토크 1호까지 성공하며 미국은 또 한 번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70년이 되기 이전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 공언하며 그 뒤 머큐리 프로젝트, 제미니 프로젝트,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까지 엄청난 위험과 희생 속에서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발사되고 7월 21일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지구 밖 우주로의 첫 족적을 남기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현재는 달을 넘어 화성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6일 모두가 비웃으며 스캠이라고 할 때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원대한 꿈을 안고 스페이스X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돌아오는 로켓 펠컨 9에 이어 이제는 민간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까지 과거에도 그랬듯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겪지만 최종 목적지인 화성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려도 이제는 헛된 꿈이 아니라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은 이제 화성 이주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지구 밖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1991년 미국 애리조나의 사막 투산 근처에서 한 실험이 진행됩니다. 지구의 생태계와는 독립된 제2의 생태계를 의미해서 지어진 이름 바이오스피어2 실험. 약 4,000평 정도 규모의 유리로 된 거대한 돔을 씌워 만들어진 건물 속에는 열대우림, 사막, 바다, 습지, 초원으로 구성된 5가지의 자연구역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엔 아마존에서 직접 가져온 300종의 식물과 카리브해에서 가져온 산호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을 포함한 3,000여 종의 동식물 또한 함께 넣어졌습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그대로 축소한 듯한 이 실험의 목적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인간이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팀에 8명씩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자들은 100년 동안 2년 주기로 교대해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면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더라도 새로이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이 돔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소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진들은 식물을 심어가며 산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처음 21%의 산소 농도는 14%까지 급감하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낮에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회복되다가도 저녁이 되면 급격하게 저하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원래 실험 예상대로라면 식물이 자라며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순환을 이루어야 했지만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기 시작하며 이 순환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결국
고산병에 시달리게 되고 이상적인 생태계를 만들 줄 알았던 실험은 동식물들의 집단 폐사와 함께 실험은 점점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연쇄 반응으로 돔을 형성한 채광창의 유리가 태양빛을 반사해 내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식물들의 성장이 더뎌지며 그로 인해 산소의 생산이 저하되었습니다. 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유기물 함유량이 많은 흙을 뿌리며 토양 속 박테리아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막대한 양의 산소를 소비하며 또 여기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자연 환경을 조경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콘크리트 속 석회 성분이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빨아들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대량의 산소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연구진들은 콘크리트에 페인트를 칠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미 실험은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에 외부로의 공기순환을 한 차례 한 뒤라 이 실험은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질 이 실험은 첫 연구진들이 영양실조 상태에서 2년을 겨우 버티고 다음번 연구진들이 교대로 들어간 후 10개월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비록 실험은 실패했지만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정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주 생태 식민지 건설의 바이오스피어2 실험은 훌륭한 전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실험의 실패 원인을 알더라도 수정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고립된 환경 속에서 변수에 대처하지 못한 8명의 연구진들은 결국 의견 대립으로 충돌하고 파벌을 나누어 싸움이 벌어지며 시설 일부를 파괴하는 등 서로를 불신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믿지 못한다. 많은 학자가 우주로의 인류 진출이 실패할 가장 큰 원인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 탄생 이후 작게는 개인 간의 의견 충돌로 생기는 다툼, 그리고 크게는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 대립의 문제, 인종차별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현재까지도 서로에게 총구를 향하는 전쟁은 지구상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또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에서 시작된 우주 경쟁,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 인류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그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바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